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면서 전원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전원생활 9년 차인데 최근 들어 주변에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돼요. 그런데 전원주택 선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건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요소들은 건축가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안 살아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처음과 다르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특히 전원주택, 그러니까 집을 잘못 사서 1년 내내 수리만 하다가 돈은 돈대로 들이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 이런 건 절대 사지마 라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집을 관찰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매매한 집을 내가 구매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사는 사람이 알아서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전원주택의 매물은 지역별로 굉장히 많아요. 수백 건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시고 잘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각설하고 제가 생각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하게 지은 집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집은 나중에 집이 안 팔려요. 지금은 마음에 들어서 설사 구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집이 안 팔리니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집들의 특징이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우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별해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건 비용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집을 지을 때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무시 못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동네에서 간단히 불러서 해결될 일을 특별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도시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비용인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그 특별함이 불편함으로 바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시공사에서 만든 집이에요. 개인이 건축한 집은 아무래도 본인이 살 집이니까 되도록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 과정도 꼼꼼히 살피게 되죠. 하지만 시공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만든 집은 본인이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만든 집보다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보통 단지형으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직접 집까지 지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남은 시멘트를 하수구에 그냥 넣어버리고 가갖고 물을 내리시긴 했는데 그게 중간에 시멘트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뜯고 다시 공사하는 것도 봤어요. 이것도 그 당시엔 몰라요. 살다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축은 안 보이는 곳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을 다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지은 집들 오죽할까요? 검수도 제대로 안 해서 비 오면 물 새고, 단열 안 돼서 춥고 덥고, 이렇게 심각한 집들 많습니다. 문제 발생도 꼭 기가 막히게 하자 유지보수 계약기간 끝나면 그때부터 생기니까 집주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곳은 계약하시기 전에 도면과 시공소를 요구해서 꼭 봐야 되고요. 없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이런 도면과 시공소가 있어도 그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마저 없다고 하면 뻔한 거죠. 세 번째로 단열 확인이 안 되는 집. 전원주택에서 단열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열재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겉모습은 이쁜데 싸게 나온 집, 이런 집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열재와 시공 방법 꼭 확인하시고요. 확인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구매할 때 어떤 단열재를 썼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단열재 확인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열재 좋은 거 쓴 집이라면 매매할 때 당연히 얘기해주지 않을까요?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집은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약 안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창호입니다. 창문이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딱 하나만 보세요. 시스템 창호냐 아니냐. 시스템 창호가 아니면 단열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흔히 말하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 죽는 거죠. 특히 전원주택의 특성을 보면요, 창호가 꽤 많아요. 여기저기 볼 곳이 많고 조망이 좋으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단열을 위해서 좋은 창호를 써야 되는 거죠. 물론 냉난방비에 월 100만원 이상씩 아낌없이 투자가 가능하거나 창호 전체를 교체할 생각이시라면 뭐 이것도 돈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창호는 반드시 시스템 창호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전원 생활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가파른 길 위에 있는 전망 좋은 집. 전망 좋은 집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에요. 도로만 잘 되어 있다면요. 하지만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비좁고 가파른 비탈길 위에 주택이 있다면 이건 나중에 정말 무서운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등산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등산은 가고 싶을 때 좋은 날씨와 계절을 직접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것도 특정 일만 다녀오면 끝나요. 근데 집은 맨날 다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외출을 하기 위해서, 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정말 고통이에요. 특히 겨울에 눈이 내리면 차를 세워두고 빙판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단순히 라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도로의 경사가 완만하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경사가 높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설 작업도 누가 대신 안 해주니까 직접 해야 하고, 또 잘 치우지 않으면 금방 빙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일 안 하고 집에서 눈만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체력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어요. 평지 제설 작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비탈길은 2배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뭐 2배보다 더 할 수도 있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망을 위해서 모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전망이 좋다는 건 시야가 뚫려 있다는 건데, 사계절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어서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산 위에 있는 전망 좋은 집들의 매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 저도 전원생활 초창기 1년 정도 지하수를 사용했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정수기 설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사용했던 정수기는 사용을 못했고요. 저는 그래서 생수를 사 먹었어요. 뭐 여기까지는 극복이 가능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가뭄이 있으면 지하수의 수량이 부족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밥이야 생수로 한다고 하지만 샤워나 뭐 설거지, 변기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건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치명적이고요. 다른 마을에 가서 물통에 물을 받아온 적도 있고요. 군에서 살수차를 보내줘서 최소한의 물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물통 들고 줄 서서요. 아무튼 지하수는 수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오염도 문제가 돼요. 주변에 축사가 있거나 혐오시설이 있다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7번째, 집 외장에 나무를 사용한 집. 요즘 전원주택을 보면 창틀이나 외부 벽에 나무를 사용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는 2년?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요. 예외는 없고요. 방부목을 쓰던 어떤 방수 작업을 하던 간에 비랑 눈이랑 바람 이런 거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맞아가면서 썩지 않는 나무는 살아있는 수목 외에는 없어요. 물론 극복할 방법은 있죠. 분기별로 사다리차를 불러서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오일스테인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매매하면서 외장을 다른 걸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다 돈인 거죠. 같은 조건이라면 외장재로 나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집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외장재의 나무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 중 하나예요. 그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계단이 많은 집.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전원주택을 보실 때 집 내부에 있는 계단을 좋아해요. 계단이 있는 2층 집.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보통 공간도 분리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층에 침실을 두고 1층은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넓은 거실 공간이 확보되고요. 하지만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무릎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계단이 있는 집은 살 수가 없어요. 9번째, 목구조집 2층 샤워실. 방수 처리가 잘 된 집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시공이 제대로 안 된 집이라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무로 만든 집에 2층에서 물이 새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목구조 집에 2층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물 쓰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꼼꼼히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집인 거죠. 10번째, 썩은 데크. 외부에 데크가 있다면 상태를 한번 보세요. 데크가 썩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데 보수가 안 된 곳이라면 집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집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데크 하나 관리 안 한 집주인이 과연 다른 곳은 관리했을까요? 의심해 볼만 하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평소에 집을 얼마나 아끼고 관리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애정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 집은 금방 노화됐을 거고 또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11번째, 단지로 구성된 마을. 여러 이웃들과 함께 단지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마을이라 장점과 단점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점을 보자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마을은 주택과 주택의 간격이 좁고 마당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마당에서 개가 짖는다거나 주말마다 술판이 벌어지면 그게 옆집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소음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또 원하지 않는 관심과 간섭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웃사촌이 아닌 이웃 왼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안 보고 살 수는 없는데 볼 때마다 짜증나고 불편한 이웃으로 끔찍한 전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지로 구성된 마을에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장점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가족 구성이 많아요. 조용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단지 선택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12번째, 혐오시설.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축사는 냄새 진짜 못 참고요. 시멘트 공장 365일 미세먼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화장터나 고압 전신주 이런 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13번째로 말씀드릴 건 주차장이 작은 곳이에요. 전원생활에서 차량은 최소 2대가 필요해요. 그 이유는 전원주택 입지의 특성상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 많아요.
싫든 좋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여러 번 차량을 이용하고 주차를 반복하게 되는데, 주차장이 좁거나 열악하면 그냥 단순한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주택 구매 후에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거나 증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조상 증축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가끔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면서 집 앞에 넓은 공터가 많고 뭐 길도 넓으니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하고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언제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르고, 그리고 갓길에 주차를 해라? 길이 넓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을 구매해서 1, 2년 살 거 아니잖아요? 전원주택 부지는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길에 또 무언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공터가 많고 길이 넓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나쁘게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 말에 동요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라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랑은 거래 절대 안 합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전원생활이라는 달콤함 때문에 겉모습이 번지르한 이쁜 집에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단점들이 보여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면서 빨리 계약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후회가 되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천천히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행복한 전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